오늘 저는 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떠났지만 그동안 수십억의 부를 축적하여 남 부럽지 않은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키운 외아들, 그 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미인계를 써서 제 노후를 송두리째 도둑질하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상속자인 제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기영, 나이는 75세입니다. 저는 한때 직원 300여 명을 거느리던 정밀기계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30억 원과 한강이 보이는 이 저택까지 모두 아들놈과 며느리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걸 눈치챈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된 지 5년, 그들이 제게 가져다주는 친절은 사실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아들놈이 제게 건네는 미국에서 인기 있다는 영양제,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왔다는 보약, 나이든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자 효부라 생각하고 그저 고마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방에 갔다가 왜 갔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빈번해졌고 방금 전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할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 그건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요즘 며느리가 드리는 약 잘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갈증을 느껴 잠이 깬 저는 물을 마시러 발소리를 죽여 주방으로 가다가 아들 부부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버님에게 점차 약효가 나타나는 것 같아 곧 치매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치매 판정만 받으면 아버지 재산, 우리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집까지 다 우리 거 된다고. 그러니 시간 맞춰 약을 꼭 드시게 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젊고 예쁜 간병인을 고용해서 저를 유혹하게 만들어 그녀의 말에 따라 제가 아들에게 더 빨리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500만 원의 성금까지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던 영양제는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40년간 사랑을 쏟아 키워낸 내 아들인가?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소파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만 먹으면 이상하게 멍해졌던 그 느낌이 단순한 노화 증세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의 대표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래된 습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손수건에 싸서 몰래 보관했습니다. 그런 다음 며칠 동안 모은 약들을 봉투에 넣어 신뢰하는 약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자니 좀 서글퍼서 단순한 건강 체크를 위한 성분 분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틀 후 받은 전화는 제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영양제는 진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량 수면유도 성분이 포함된 안정제였습니다.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를 일으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의원의 의뢰한 한약 성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약이 아니라 단순하게 안정제 역할을 하는 약이니 오래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한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충격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서늘한 각성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겪어온 저였습니다.
이번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 며느리가 챙겨주는 약은 먹는 척하면서 아이들 모르게 호주머니에 넣었고 보약은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정확한 계획을 알기 위해 더 정교한 치매 환자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소변을 볼 것처럼 바지춤을 만지는 모습을 연출하여 며느리가 놀라서 기절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며느리는 화를 내면서도 은근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못 찾은 척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끔은 며느리에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점점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지만 그들 앞에서는 늘 한 템포 느린 연기를 했습니다. 약물 사실을 안 지 일주일 후 예고된 대로 간병인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이미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확실히 미모가 뛰어났고 첫 만남부터 과도하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어깨를 주무른다며 가슴 쪽까지 손을 내렸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멍한 노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이미정이라는 간병인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자신도 혼자 산다며 서로 의지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얼굴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죽은 아내를 부르며 엉엉 우는 연기를 했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금고 번호를 잊어버렸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메모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스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보고 있자니 슬프기도 하고 웃음도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며느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와 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덜컥 받아서 마셨을 텐데 이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서 잠시 생각하는 척 음료잔을 들고 다니다 가만히 화분에 부었습니다. 간병인이 주는 차도 그녀가 자리를 비우면 세면대에 버렸습니다. 그녀의 유혹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욕실 문을 두드리고 좋은 와인을 구했다고 함께 마시자고 하질 않나. 급기야는 남편과 이혼하고 너무나 외롭다며 저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고 그녀의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간병인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노인네 치매가 틀림없네. 마당에서 거실에서 아들과 간병인이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어제는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라는 아들의 지시, 성공 시 보너스를 약속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여러 병원에 데려갔지만 정상인을 치매로 진단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을 때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아들이 없는 장소에서 제대로 된 저의 인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치매 판정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조급해진 아들은 제게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진단 결과가 뻔하니까요. 게다가 하늘의 뜻인지 아들이 지정한 의사는 다름 아닌 제가 과거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오랜 시간 골프 친구로 알고 지내던 김 원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김 원장에게서 아들 몰래 3층에서 잠깐 만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고 저는 김 원장을 잠시 만났습니다. 3층 휴게실에서 만난 김 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돈 봉투를 주며 치매 진단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매가 확정되면 요양병원에 모셔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환자 성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습니까? 기계를 만들던 사장님의 명석한 두뇌를 제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돈 봉투는 사장님께 드릴 테니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십시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하. 김 원장은 저를 안심시킨 뒤 진료실에서 능청스럽게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애매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있지만 아직 치매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제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내 귀에 대고 김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치매가 우려된다고 언급은 했으니 아들이 나에게 속았다는 원망을 하진 않겠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내 재산을 뺏기 위해 의사까지 매수하려 했구나. 그들의 탐욕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사업 자금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저 무능한 아들을 위한 투자라서 망설였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전 마지막 돈을 빼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며칠 뒤 아들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런 집 몇 채는 살 수 있어요. 일단 급하니 5억만 주세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놈의 눈에 담긴 탐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속에서 발견한 허구에 가득 찬 내용들이 아들에 대한 응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상속 포기자, 빈털터리로 만들이라 결심한 것입니다. 아들이 내민 사업 계획서는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그야말로 사기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와 해외 부동산 중개라는 애매한 내용에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했습니다. 제가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치매 환자라고 생각한 아들은 사업 계획서조차 성의 없이 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애비가 가진 돈만 보였을 뿐 저를 향한 진정한 애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에게 상속될 재산인데 왜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모를 속이고 돈을 빼앗으려 하는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머리를 썼습니다.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일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금을 정리해서 주겠다고 2주면 될 듯하니 그동안 크루즈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시애비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라도 선물하고 싶구나. 다녀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지중해 크루즈 1등석 티켓을 건네자 아들 부부의 눈은 실망과 희망이 교차되더니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2주 후 돌아와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을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은 사치였고 나는 아버지가 아닌 평생을 일군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저를 더욱 극진히 모셨습니다. 혹여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조바심 내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몇 번씩이나 밥 달라고 귀찮게 하거나 며느리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으로 착각한 척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의 표정이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보일 때 저는 속으로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실행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는 아들 내외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띄우며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빠져나가는 순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크루즈 여행을 떠난 바로 이 2주는 제가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황금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날,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20년간 제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변호사에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치매 조작 시도, 사업 자금 요구, 그리고 제가 모아온 모든 재산 강탈의 정황까지. 변호사는 저를 보며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업을 할 때부터 회사와 저를 도와줬던 실력 있고 상식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요청한 업무는 바로 집과 재산의 신탁 계약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점에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피땀으로 일군 내 돈을 지키는 일. 그 돈은 내 의지가 아니면 누구라도 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이 저택은 아내와 30년간 가꾼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푸른 잔디밭과 아내가 심은 조경수들. 모든 것이 아까웠지만 더 이상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냈던 이 집은 3일 만에 팔렸습니다. 급매로 내놓았지만 40억이라는 만족할 만한 값에 팔렸습니다. 70억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재산 목록을 확인했을 때 그들 눈앞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모든 재산을 빼앗는 이 행동이 정말 아비로서의 도리일까? 잠시 망설였지만 그들이 내게 했던 짓을 생각하니 주저함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간병인 이미정에게는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며 그동안 수발드느라 수고했으니 며칠 휴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치매 노인네의 변덕스러운 간병에 넌더리가 나던 간병인은 휴가를 다녀오라며 큰 돈까지 주자 아무런 생각 없이 고맙다는 인사와 해픈 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모든 정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집과 땅을 정리하는 며칠 동안 아들 내외의 사진과 짐을 보며 한때는 사랑했던 가족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구식 서류 몇 장과 현금,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1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사랑, 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 제가 이민을 포기하면서 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로 안부를 묻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깊은 속내는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에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순영 씨, 내가 지금 당신 곁으로 가도 될까? 조심스럽게 주저하며 묻는 내 질문에 순영의 대답은 너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가 한국 땅을 영원히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순영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론이지, 왜 안 돼? 내가 평생 나에게 빚졌던 시간을 이제라도 갚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게 하느님, 부처님의 구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등불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75년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집, 내가 없는 한국 땅.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올 즈음 이 집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고 저는 태평양 건너 순영 씨의 곁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편지를 부탁하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변호사가 전달할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모든 진실을 적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것, 그들이 준 약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간병인의 유혹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 집과 재산은 모두 처분했고 일부는 각종 수수료로,
일부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 노후를 위해 따로 보관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독립자금이라 적고 10,000원을 넣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아들을 망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주었기에 아들은 그것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틀 후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물론 아버지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의 재산 처분 내역과 함께 짧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편지를 읽은 아들 내외의 표정을 상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내 재산을 빼앗기는커녕 그들이 평생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아들에게 준 것은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영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영의 집은 LA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순영의 집과 가까운 곳에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아담하고 햇살 좋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마당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못다 한 4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평화로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늙었지만 순영은 제게 최고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순영과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커플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 내외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배신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섭게 응징을 했지만 그 응징은 제가 살기 위한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70평생 저는 자식에게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6개월 후 한국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집에서 쫓겨난 후 서로의 탓을 하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엔 저를 무척 원망했지만 최근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10,000원을 액자에 넣어 매일 보며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제 79세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 저는 순영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년 반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탐욕과 교활함 대신 진정성과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었던가. 아들도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마련한 작은 식당에서 정갈하고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점점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그저 가끔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 식사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빈털터리 만들기로 결심했던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지만 가장 빛나는 날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얻은 이 자유와 평화가 제가 자식의 배신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보상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자식에게 상처받은 중장년층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수녀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